저를 좀 간단히 저를 소개하고, 우리가 좀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는 전 1년간 공부 방법론이랑,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민법이 어떤 과목인지, 자, 이런 얘기들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홍남기입니다. 나이는 63년생입니다. 1963년 10월 25일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재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이라는 동네에서 과천 밑에 인덕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살고 있고요. 고향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에는 아직도 부모님이 다 계시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자라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서울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강의는 제가 언제부터 강의를 했냐면요. 정확히 1993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대비니까 중개사 민법 강의만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전에 강의를 참 많은 그 학원에서 젊을 때 많이 했는데 학원 강의가 아무래도 전 체력적으로 굉장히 벅차서 지금은 딱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전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EBS 올해도 그렇고요. 몇 년째 EBS TV에서 민법 강의 하고 있고요. 중간 민법 강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동강. EBS는 명품 강의라고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공인단기라고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출판사라고 또 여기서 동강은 좀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민법 강의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 시간은, 원래는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우리가 2달 강의를 하면 곱하기 9주 나오는 주도 있고 8주 나오는 주도 있지만 8주를 잡건 9주를 잡건, 보통 34시간 정도인데, 34시간 정도의 교과서 진도 전부를 마치기가 힘들어요.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받아도 페이지도 두껍고 공부량이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순화한다고 얘기하지만 2개월씩 딱딱 진도 맞추기는 좀 벅차요. 굉장히 이게 과목이 다 똑같은 과목이 아니다.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우리가 좀 양이 많고 좀 중요한 과목은 수업 시간표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다라면 매일매일 영어 수학 시간은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통산해 보면 영어나 수학 시간은 일주일에 6시간이다. 그럼 국사는 2시간이다. 사회는 3시간이다. 이렇게 좀 시수가 좀 다른데, 근데 이 오프라인 강의는 선생님들이 매일 나와서 1시간씩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일을 고정해서 하지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세법이나 공시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2개월마다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양이 많은 이 2차 과목 공법이 있어요. 공법. 이 공법이란 과목이랑 특히 이제 민법 이런 과목들은 진도가 밀려요. 자꾸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도 같은 데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자, 저를 간단히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자, 이제 민법이란 과목을 조금 좀 소개를 하자면, 원래 민법은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이 민법은 제정이 언제 된 거냐면 1958년 2월 22일 날 제정된 법이에요. 이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1958년 2월 22일 전까지는 우리 민법이란 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해방이 1945년에 해방됐는데 해방된 이후에 13년간 민법이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해방은 이때 됐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이고요. 또 6.25 동란 만나고 좌파 우파 이념 대립 심하고 휴전이 1953년이에요. 부산에 휴전됐는데 이 민법이라는 법은 굉장히 방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법률이 있어요. 뭐 별의별 법이 다 있어요. 하다보다 전당포법, 뭐 고물상법, 우리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다 모든 법률로 규제한단 말이에요. 많은 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을 기본 3법이라 불러요. 많은 법률 가장 이게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 민법, 형법, 요게 어느 나라건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법이에요. 나머지들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응용법들인데, 근데 물론 이제 그중에 우리 시험법에는 민법은 시험법을 삼지만, 이 민법은 이 개인과 개인들의 그 생활관계, 뭐 재산관계라든가 가족관계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규율한 법이기 때문에 한 조문 한 조문 만들 때마다 실생활과 이 실생활을 조사해야 돼요. 이 실생활을 조사해서 실생활과 딱 맞게 적합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조문 한 조문 만들 때마다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재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도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려갖고 겨우 58년 2월 20일 날 제정을 시켰는데, 그러면 58년 2월 20일 제정돼갖고 우리 현재 여러분들 배우신 이 민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시행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물론 전 사회가 변화에 맞춰서 몇 번의 개정은 있어서 몇 번의 전 개정은 좀 있었는데, 뭐 개정이란 수준이 거의 뭐 개정한다 그러지만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몇 종. 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정된 것이 99% 똑같아요. 똑같고 개정된 내용 한 1% 정도에 불과해요. 기껏 개정해봤자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언제 성년이 되는 것이냐, 언제부터 얘가 성년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건데, 그 전까지는 58년에 제정된 60년부터 작년까지는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를 불렀다고요. 민법에서는요. 근데 요거를 작년부터는 만 19세, 나이 한 살 내렸죠, 이렇게요. 한 살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린 거죠. 이때부터 성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왜 하냐면 이 민법은 쉽게 고쳐지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웬만해서는 바꾸질 않아요. 나이 한 살 올리는데 이렇게 따지면 6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고쳤더라면요, 나이 한 살 올리는데 55년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법률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2차 과목인 공법이니 뭐 공시법이니 뭐 중개사법이니 세법이라는 법들은 사회 현실이라든가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되고 고치고 하고 그러는데, 이 세 법이요, 아까 제가 줬던 헌법, 민법, 형법, 이 법은 바뀌는 법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법 한 조문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러면 이거 안 고쳐져요, 한 번 만들면. 예를 들면 형법에서 간통죄를 계속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현실에 맞춰서 간통죄를 폐지할 것이냐, 이거 하나 간통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하나 선보려면 사회적인 여론이 다 수렴이 돼야 되고 몇 년간 감론이 벌어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민법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재산관계에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법이다, 상속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친족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손대려면 한 진짜 몇 년의 논의를 거쳐서 한 조문이 막힐까 말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법이에요. 바뀌지 않는 법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사회 현실의 틀을 마련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2차 과목에 있는 법률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 배우신 공법이니 세법이니 중개사법이니 하는 것들은 법자가 붙어 있지만, 거기는 법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2차 과목들은 응용법학이에요. 응용법학. 이 응용법학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일이 붙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 가까운 법이에요. 행정학.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늘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 가깝지만 정말로 전통 법학, 정말 법자가 붙어서 전통 법학은 여러분들은 그 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자가 붙어서 공부 방법도 좀 달라져요. 이게 이 다음에 많이 달라져요. 이 2차 과목인 공법이라든가 또는 공시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놓고 보면 이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예를 들면 공법에서
용적률이 몇 %냐, 몇 제곱미터냐, 예를 들면, 세법에서 양도세 몇 %냐, 몇 년이냐, 몇 년간 보유해야지 양도 몇 년. 이 명사가 중요해요, 명사가. 시험 문제의 정답, 오답은 이 명사를 갖고 결정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학계로는, 부동학계로는 법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학문이니까요. 근데 그 전에 민법이란 법은, 이 정통적인 법 민법은요, 뭘 갖고 정답, 오답이 결정되느냐. 이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술형. 문장을 묻는 문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적용된다.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 정답 오답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서술형 갖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서술형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장 갖고 정답 오답을 결정해버리면 이건 철저히 이해 과목이에요. 왜? 글이라는 것은 적용된다에다가 예를 들면 안 적용된다. 그럼 문장 또 바뀌는 거고요. 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또 문맥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고 있으면 문장을 뒤집었든 엎었든 이렇게 했든 이거 맞닥뜨리다를 골 수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외우면 어떤 건 앞자 따서 머리 글자 따서 외우고 그래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갖고 정답 오답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 과목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2차 과목인 공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중요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요점 정리를 잘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외란 이유를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요점 정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급하면 급한 대로 이건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다 요점 정리했고요. 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세법에서 나올 만한 데는 여기니까 요거 마지막 요점 정리해서 한 10페이지 나눠주면서 요것만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이지만 마지막으로 좀 암기하고 가자. 그럼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민법은 시간이 시험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요점이 나눠주면서 요것만 하자. 이게 안 되는 과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민법 같은 거 보면 처음에 이제 출발하면 보통 좀 민법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중개사 공부는 민법 때문에 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일단 민법이 돼야지만이, 이 민법이 좀 돼야지만이 이걸 바탕으로 좀 2차 과목인 공법, 공시법, 중사법을 공부는 같이 출발하지만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공부 순서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법 과목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이 민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법률들이 따라 올라오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은 이제 우리가 다 다섯 과목에 다 법자가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민법이란 법은 모든 법학의 법률 공부요. 법학 공부에 이게 국어다. 이게 국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물론 초등학교 입학하면 산수 수학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사회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수업 시간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했다면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하잖아. 한글을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만이, 수학 문제도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사회를 배우든 국사를 배우든 한글을 못 읽으면 그거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민법 모든 법의 국어가 된다는 얘기는 민법에서 많은 법률 용어들을 배워요, 용어들을요.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민법에서 배운 이 법률 용어들은 모든 법학에서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법에서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하나 배웠더라.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운 이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모든 법학에서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률 시간에 공법이라든가 공시법이라든가 중개법에서 그 내용을 가르칠지언정 그 용어의 뜻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 용어의 뜻은 다 어디서 배우러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러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추정한다. 이런 용어 배워야 돼. 간주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민법 배운 용어를 다 그래 써먹는데 다른 법률 시간에 가르치지 않고 민법 시간에 이걸 소화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게 돼야지만이 2차 과목들이 능률이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공부는 전 6과목이 있지만 민법 공부하는데 야 내가 중개사 공부를 처음에 출발했는데 그러면 민법 공부하는데 전 수업 시간 여러분들 공부량의 50% 정도를 쏟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민법과 기타 과목 나머지 5걸 다 묶어서 기타 과목으로 분류해야 돼요. 반 정도 반반씩 비중을 대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점수가 40점 정도 나오더라. 이게 과라면하는 건데요. 이 정도가 나왔을 때 다른 법학 공부도 능률이 같이 오르기 시작해요. 커리큘럼은 같이 출발하지만 이 정도 나와주면 다른 공부할 때도 눈에 보이는데 민법 공부가 40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교재를 읽어도 어떤 법자 같은 것도 읽어도 그 습득률이 50%도 안 돼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의 출발점을 먼저 이렇게 처음으로 가장 중요시 출발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사 공부는 민법 때문에 울고 돌아가서 맨날 민법 때문에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뒤돌았으면 너 남는 것도 없고 또 내용도 방대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것 때문에 울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보러 갈 때는 시험이 가까워지면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단 말이죠. 공법 때문에. 공법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법, 무슨 산림법, 농지법. 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법률이 많기 때문에, 양이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민법 때문에 울고 돌아가서 공법 때문에 울고 간다란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중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중간 공부는 민법으로 출발해서 시험이 가까울수록 공법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 아닌 나머지 과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과목은 강의 듣고 듣는 것 수준으로만 해달라. 처음에는 듣지도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남는 시간 내가 공부 남는 시간은 가급적 민법에 안에 쏟아달라는 거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이때 시행됐는데, 그러면 해방된 45년부터 60년 1월 1일까지는 우리가, 15년간은 민법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럼 민법이 없었으면 국민들이 재산관계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이런 데서 분쟁이 벌어지면 뭘 가지고 법원 재판, 뭘 가지고 재판하고 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방된 법률이 없잖아요. 지금 민법이 없잖아요. 이때 이 15년간은 우리가 의용민법 시대 불러. 한자를 쓰면요. 의용민법. 이 한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오드자예요. 옷을 빌려다 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해방은 됐지만 일본 민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렇게요. 일본 애들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민사령이라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지네 법률을 그대로 뽐따다가 그러니까 해방되고 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15년간을 일본 민법 시대다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이렇게 안 부르고 항상 이 40년부터 60년 1월 1일까지 민법을 구민법 시대다 불러요. 구민법 시대. 구민법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요. 60년 1월 1일부터는 신민법이라고 그래요. 신민법. 새로운 민법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얘기죠. 구민법이라는 것은 옛날 민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민법 없었어요. 일본 민법을 이렇게 불러요. 일본 민법을 갖다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고 60년부터 신민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민법이 어떤 과목이냐? 민법은 이제 한번 요때 시행되는데 우리 민법은 총 법조문 수가 1118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1118조문이요. 총 조문의 수가 1118조문을 두고 있는 법조문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거죠. 이렇게요. 총 1118조를 두고 있고 총 민법이 5편 나와요. 5편. 편수가 5편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발행한 대법전이요. 대법전. 큰 법전을 보면 제1편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편 민법 총칙이 돼 있어요. 총칙. 민법 총칙은 법조문 1조부터 184조까지 오게 규정되어 있고요.
제2편, 2편 그러면, 물권편이죠, 물권편. 물권법에 대해서 법. 편이라 불러도 되고 법자라 불러도 되고 물권법이라 불러도 좋아요. 오늘 법조문이 185조부터 372조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제3편 그래요. 3편은 우리가 채권편 그래요. 채권편 또는 채권법이라 많이 불러요. 채권법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는 373조부터 766까지 규정되어 있고요. 제4편 4편은 친족편 그래요. 친족. 제5편 5편은 상속이에요. 상속. 총 우리 5편 되어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왜 법조문을 안 적었느냐. 물론 여기는 뭐 쉽게 얘기해서 767조부터 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4편, 5편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만 시험 범위 여기만. 총 5편 나눠져 있다. 근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과연 물권법이라는 파트에서 뭘 배우는 건가? 그럼 물권법이라는 파트는 뭘 다루는 법인가? 우리 민법이지만 민법도 다시 한번 세분화시킨 거죠. 민법 중에서 이 물권 파트는 물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물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권이라는 말이 많아요. 물권, 채권,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법합에서 권이라는 말이 많아요. 권이라는 말은 항상 권리의 줄임말이에요. 물권 그러면 물권리, 채권 그러면 채권리,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리,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리. 항상 권리를 줄여서 권이라 부르는데 이 물권법 파트는 뭘 다룬 법이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이 물건이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예요.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면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요. 이따 배워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갖고 있는 재산적 권리를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계가 동산이잖아요. 어떤 시계에 뭐 점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적 권리를 물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물건이요. 근데 요 파트인데 그럼 요 파트는 우리 그 총 40문제에서 물권법 파트는 14문제가 나와요. 여기 14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이 물권 파트는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도 14문제가 나오지만 비단 이 민법 시험을 떠나서 다른 법률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 여기서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 등기법에서 지적법에서 12문제가 나오고요. 또 2차 과목인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실무요. 실무 파트가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12문제로 나오는데 여기서 민법에 있는 이 물권법을 알아야지만이 이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권법은 여기서도 그냥 민법 물권만 알아도 이 등기법에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한 4문제. 실무 12문제 중에서 우리 물권법 문제만 알아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4문제. 그렇게 따진다면 민법에서 14문제라 따지지만 이 물권만 알면 여기 자동으로 이삭주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8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물권법은 총 200문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과목 다 합쳐서 문제수가 200문제예요. 그 200문제 중에서 물권법은 22문제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세법 16문제 나오잖아요. 그것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이렇게 있지만 민법 중에서도 내가 요령 있게 가장 능률적으로 시험에 붙으려면 물권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22문제에 영향 미치니까 다른 과목까지요. 자, 이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법이라 부르는데 채권이란 말 뜻은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적 권리를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월세를 지불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와요. 채권이란 파트는. 그런데 이 채권법이 제가 373조부터 766조 나온다 그랬잖아요. 법조문이 이렇게 따지면 한 500개 된다고요. 근데 채권법은
모든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 해서. 그럼 만약에 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채권이란 법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373조부터 766조까지 규정이 있다라면 이 전부가 시험법, 중개사 시험 할 때 전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 채권법 중에서 계약 총론 파트에서 계약 총론 파트. 예를 들면 매매란 파트 있어요. 매매.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 그러면 요 중에서 요 네 부분만 시험 범위지 채권법 전부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이 제가 이렇게 쭉 써놓고 있지만 이 전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중요한 시험은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빨법들이 뽑아서 요 부분만을 시험 범위로 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우리는 공부하고 요 부분만 가르치지. 채권법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전혀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데 뽑아서 강의하는 거. 물권법도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법률까지 합치면 22문제까지도 영향 미치는 게 물권법인데 물권법이 이렇게 있다 치면요. 요게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법조문이 물권법 법조문인데 전부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거는 제외한다. 이거는 제외한다. 이 제외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제외되는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만 또 시험 범위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 민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다 치지만 모든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 시험 범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물권법도 전부는 전부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알아야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읽어도 내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군데군데 발췌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것은 뭘 다루는 거야? 친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를요. 누구와 누구는 배우자 관계다. 누구와 누구는 혈족이다. 방계다. 또는 뭐 친족이다. 또는 뭐 이촌간이다. 삼촌간이다. 이 친족 사람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이란 파트는 상속법은요. 어느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망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사람의 재산과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물론 이제 4편, 5편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여기 전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럼 민법 총칙은 어떤 파트냐? 민법 총칙은 이 총칙이란 말 뜻이 뭐냐면요. 민법의 이 총칙, 이거 줄임말이에요. 민법의 총규칙. 총규칙을 줄여서 그냥 총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민법 총규칙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권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채권법을 배울 때, 여기 뭐 시험범위 아니니까 논할 필요 없잖아요. 배울 때 이 공통되는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모든 법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권 파트를 배울 때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여기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혼인하고 약혼하고라는 게 법률행위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유언 유증하는 게 법률행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 과연 이 법률행위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쓰게 되는 민법의 그 용어들을 뽑아서 용어의 정의, 그 용어의 개념을 가진 것이 총칙이에요. 대란, 무효란, 취소란, 조건이란, 기한이란,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행위. 이 말뜻이 뭐냐? 여기는 말뜻을 가진 거예요. 그럼 민법 총칙은 민법의 사전, 용어 사전이 되는 거예요. 용어 사전이요. 이걸 배워서 실사는 어디가 쓰는 걸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민법 배우게 될 때 공통 용어들이 있다. 그 용어의 뜻을 가르치고 용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파트가 총칙이에요. 용어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이 어려워요. 모든 법학, 제가 그랬어요. 아까 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응용법학인 공법도 있고 공시법 여러 법이 있지만 모든 법학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민법 총칙이 가장 어렵다. 모든 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총칙이다. 이 총칙을 배우는 이 용어는 민법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든 법학에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 읽을 때 예를 들면 복대리란 말이 나오더라. 복대리. 그럼 민법에 배운 이 복대리란 말 뜻은 뭐 공법에 이 말이 나오든 공시법에 나오든 예를 들면 주법에 나오든 민법에 가르치는 뜻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법학을 공부하려면 일단 총칙 있는 용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 그래서 보통 법학과 이렇게 입학하면
원래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어느 과들이든요. 근데 법학과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이게 기역니은을 배우고, 기역니은 배우고, 자음 배우고, 가나다라, 자음모음 배우는 거예요. 글씨를 읽을 줄 알아. 용어의 뜻을 알아야지 이걸 기초로 해서 민법뿐 아니라 다른 법을 배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출발한다고요. 근데 민법 총칙도 우리 중에 시험은 전버 시험법은 아니에요. 민법 총칙이라는 데가 이렇게 보면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하는 법조문이에요. 이거 법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전버 시험법이 아니라 전버 시험 이 중에서 총칙 중에서 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법률행위. 한 파트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103조부터 152조까지 여기만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을 배운다 그러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 전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총칙 중에서 법의 한 파트 여기서 열 문제 나와요. 요건 시험법을 한다. 요거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만. 그러면 요거만 시험법이기 때문에 쉽게 가면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또 153조부터 184조까지는 또 시험법이 아니니까 또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기본서를 받으시면 여기 기본서를 딱 받으시면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머릿말이 나와요. 그런데 목차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민법 공부 방법론, 어떻게 민법 공부하자 이런 서술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본문에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 딱 열면 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민법책 첫 페이지가 민법 처음이 아니라 중간이 중간. 시험법 아니기 때문에 서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께서 그걸 받으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1페이지 넘기자마자 읽으면요. 뭘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뭐든지 처음을 이거 잘 이해해야지 뒤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갖는데 이미 민법은 중간민법은요. 첫 출발이 중간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중간까지만 배운 다음에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논리의 이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 영희와 철수아를 가르친 다음에 좀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문장이 길어져야 되는데 첫 페이지 열자마자 그냥 한글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민교육 헌장 이리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중간부터 출발하니까 또 중간까지만 배운 다음에 또 필요한 걸 건너뛰어요. 뒤를 배우지도 않아요. 이걸 왜 배우는 건지 도대체가 이게 뭐 코끼리로 얘기하면 코끼리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사람을 얘기하면 이게 팔인지 다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를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 시험법도 아닌 걸 전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요. 우리 중요민법에서 시험 범위를 삼는 것은 민법 전부가 아니라 민법 전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1조부터 1118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을 이빨 뽑듯이 뽑아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교과서가 발췌돼요. 발췌서. 이게 민법의 전부가 아니라 이 대학 교재는 민법책이 5권, 총칙 부분이 한 2000페이지, 물권 페이지가 또 한 2000페이지, 계약법 파트는 또 2권 나눠져 있어요. 총론 파트. 총 6권 이렇게 따지면. 그 6권짜리 책을 우리 중에 시험법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500페이지로 요점 정리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해가 한계가 있는 거죠. 전부가 발췌록이니까. 이 자체 요약정의서입니다. 요약정의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가르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무 이게 어디에 써먹는 거지? 도대체 이거 왜 배우는 거지?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시작될까? 너무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 왜? 그 고민해봤자 연결 안 돼요. 그냥 어느 파트를 하면요. 소유권 그러면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을 건너뛰어요. 전세권은 또 전세 건너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 들어가면 그 부분에 배우면요.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만 고민하지 민법 전체를 아울러 보려고. 야, 사람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안 된다더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숲을 봐야지만이 공부의 수준이 오르는 거지. 나무만 봐갖고는 산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민법 공부 그렇잖아요. 민법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은 이 법학과 입학하면 이 법대 학생들은 이 민법이라 한 과목을 7학기를 배워. 7학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민법을 배워요.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가장 학점도 높아요. 보통 3학점 이상이에요. 7학기를 배워도 전 민법의 절반도 못 배우고 졸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방대한 법이에요. 이 민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전에 요즘에 뭐 노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옛날 이 사법고시 제도 있을 때 이 사법고시가 1차 과목이 8개고요. 2차 과목이 8개 법이에요. 총 16개 법을 갖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그 16개 법이 있지만 사법고시 공부할 때 고시생들이 뭐라 얘기했냐. 이 법이 18개 법이 현법이지만 민법 공부가 고시 공부의 3분의 1이라 했어요. 3분의 1. 민법만 어느 정도 잡히고 민법만 정복이 되면 고시 공부의 3분의 1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의미는요. 법이 이렇게 많지만 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은 양이 엄청난 법이에요. 엄청난 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요약 정리를 해놨으니 이렇게 전부도 아니고 발췌해놨으니 우리가 당연히 어렵고 벅찬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요. 두 번째, 자, 또 무슨 말을 드릴 거냐? 그럼 민법 공부할 때 그래도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그래서 민법이 어떤 법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해석법학이라 불러요.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해석법학이 있고 이 개념법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학 공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개념법학은 논술이에요. 논술. 우리 사법고시는 객관식 잘 붙는 게 아니에요. 논술을 잘 써야 돼요. 이 논술시요. 논술. 2차 시험이요. 이 논술 시험을 쓸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민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 민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응? 우리 민법의 개선점, 어떤 방향을 개선시켜야 될 것이냐? 우리 민법이란 법의 이 파트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견해가 있는가? 이 법학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개념법학이에요. 근데 해석법학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석법학은 우리 민법 조문에 제103조에, 제104조에, 제105조에, 선량한 풍속, 현저한 불균형, 폭리행위, 비진이, 통정이란 말이 이 법조에 글자 나오는데 이 말 뜻이 뭐냐?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이 글자를요, 정확히 우리말로 이해할 줄 아는 거. 통정을 표시한 말이 무슨 뜻이냐? 비진이 표시한 말이 뭐냐? 복대리한 말이 뭐냐? 민법 조문에 규정된 그 글자를 좀 더 정확히 자세히 풀어볼 수 있는 능력. 이게 해석법학이에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요. 이 객관식 시험은 뭘 보는 거냐? 이걸 보는 거, 이거를. 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응? 민법에 나갈 점이 어디냐? 문제점이 뭐냐? 민법의 철학적 바탕이 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해석법이나 글자를 풀이할 줄 아는 거라는 얘기는 민법 공부의 기본 출발은 민법 조문이라는 거, 조문. 여러분들 민법 조문만 정확히 알아도 사실은 시험에 붙어요. 이거 정확히 왜? 시험장 가면 이걸 물어보니까. 물론 이 바탕에 민법 규정된 글자를 정확히 풀 줄 아는 이 바탕에 여기 구체적 인전. 그래서 구체적 사례라고 부르죠. 여기 바탕에서 그럼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이러이러한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 대법원은 과연 결론이에요. 결론.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런 분쟁이 나서 이 판례 태도를 알아야 돼요. 판례 태도를 안다는 얘기는 사회생활 때 이제 실수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중도금 장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병한테 이중매매해서 병한테 소유권 넘겼더라. 돈은 받아먹고 이중매매가 이뤄서 가을병 세 사람이 분쟁에 벌어져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법원은 결론 어떻게 내렸는가. 이게 이제 사례가 바로 이제 판례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 분쟁에 벌어졌을 때 이 결론.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건가. 이걸 알아야지 또 우리가 민법을 아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고요. 이게 기초가 되고 이것으로 법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민법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건 민법 조문이 출발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론 어디로 끝을 맺어야 된다. 내가 실력이 올라서 그 단원을 마무리 실 때는 이 판례와 관련되는 판례를 알아야 된다. 판례를 안다는 것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 분쟁을 해결할 때 결론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이 판례라든가 사례는 처음부터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 기초요. 이 기초가 튼튼히 이루어진 다음에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례를 붙이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라든가 판례 문제는 굳이 이제 공부로 따지면 공부를 제가 1단계, 일단 용어를 아는 단계, 2단계, 민법 책을 한 2-3번 봤다. 강의를 내가 2번쯤 들어서 내 말들 이해하고
수업자 선생님이 얘기하면 무슨 말 하는지 귀에 들어오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더라. 2단계예요. 귀가 뚫리는 단계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법학 공부는 일단 들려야 돼. 귀가 뚫려야 돼. 귀가 뚫린다는 얘기는 뭐 동강을 듣든 수업을 하든 너무너무 지루해. 지루하기만 하지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귀가 안 뚫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는 있고요. 이해는 되는 것 같아. 이 귀가 뚫려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눈이 뜨여요. 그래야지만이. 귀가 뚫리지 않고 눈도 안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업 시간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인내리 테스트야. 너무너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책 못 봐요. 책을 보려면 들려야 돼요. 일단 강의를 귀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들렸을 때 그 파트를 보면 이게 이런 소리구나. 이게 좀 기억이 나는데 전혀 들리지 않고는 책을 봐도 이걸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무슨 봐도 소설책이니 스토리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까? 머릿속 상상의 나래가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법 공부는 먼저 들려야 되나, 귀가 뚫려야지만 책을 볼 수 있다. 책을. 그런 다음에 얼리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생각을 하기 시작해, 이제요. 마지막 단계 이거예요. 이 부분을 봤는데, 내가 수업 들을 땐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직접 책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내가 들은 얘기와 이해한 거와 교과서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물어보고 싶어, 이게. 질문을 싶어. 이 질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게. 근데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귀가 뚫린 단계를 한 2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귀가 뚫려서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단계를 또 2개월 잡으셔야 되고, 그럼 공부 시작해서 4개월쯤 돼야지만 교과서를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되면 밑줄도 긋고 싶고, 여기 중요한 강조한 부분이지, 수업자들은 이 부분이지, 이 그림이 연상도 되고,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게 4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질문하는 단계가 또 이게 또 2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때 왔을 때 판례들을 신경 쓰자는 거예요. 처음 이런 단계에서, 뒤도 못하게 막 판례 막 하다 집어넣어봤자, 그거 잡다한 지식이지, 그거 써먹을 수도 못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법조원적인 기본 강의를 중심으로 가다가,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제 판례를 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계가 뭐냐. 사람을 따지면, 이 집을 따지면요. 일단은 지붕을 덮고, 뼈대를 만들고 뭐가 돼야지만이, 이 판례를 집어넣는 게, 이게 이제 사례 문제고, 판례도 굉장히 요즘 판례 문제 많이 나와요. 올해 25회 때 시험에도 판례 관련된 문제가 제가 볼 땐 26문제쯤 나왔어요. 그렇지만 판례는 이 건축물로 얘기하면 인테리 하는 거, 인테리. 벽이 있고 지붕이 덮여 있어야지 여기다가 인테리도 하는 거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벽 하나 세우고 막 인테리 해요. 막 장판 깔고 천장에 붙이고 할 수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와도 무시해라. 언젠간 다 기본 골격 완성되면 인테리 할 때 다 들어갈 것들이 판례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먼저는 법조문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법조문을. 그런데 법조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5회 시험에서 민법 조문, 법조문만 알았어도 그대로 갖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적어도 4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그냥 그대로 그냥 법조문 내용이에요. 법조문만 내가 2번, 3번, 4번 봤어도 그대로 이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것도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 단다시 문제라 부르는데 간단한 문제지만 법조문이 정답이에요. 법조문이.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법조문 자체도. 근데 그럼 내가 법조문 읽고 내가 한번 볼 거냐. 본다고 알아진다는 게 아니죠.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법조 문제를 보면 한글로 돼 있어. 한글 써 있지 여기 영어로 써 있고 한문으로 돼 있잖아. 또 한문이 나올 때는 한글 옆에 가로 열고 한문을 넣어줘. 이렇게 한문을. 근데 한글 써져 있지만 내가 읽는다고 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글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니면 뭐냐? 자,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굿모닝. 이거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이거 영어예요. 한글을 썼다가 한글이 아니잖아요. 굿모닝은 영어를 알아야지만 이 뜻을 아는 거지. 내가 읽을 줄 안다고 이 뜻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학 용어들은 다 뭐냐 그게. 한글 돼 있지만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일본 용어예요. 일본 용어. 다 일본식 용어다. 우리 민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 독일법. 응? 독일법을 일본 애들이 수입해서 일제 식민세 때 우리한테 쓰고 있다가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근데 독일말을 일본 애들이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꿔놨어요. 일본식 한자 용어로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우리도 한문을 쓰는 국가니까 음만 따다가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민법 제정할 때 일본식 한자 용어를 좀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좋을 것을 우리가 누가 민법을 만들었을까? 58년, 60년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 가서 법학교육 받은 사람들 일본식 법학교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아. 유진호 박사, 이승용 박사, 초대 대본장인 누구. 다 일본 동경대라든가 일본 와세대학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민법 제정하면서 쉬운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음만 따다가 예를 들면, 제가 볼게요. 간주한다. 이거 일본식 한자예요. 간주한. 한번 읽을 줄 아는 사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간주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일본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따다가 그냥 간주한다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게요? 예를 들면,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삼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대항이란 말이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이게 독일 말을 일본 한자 용어로, 한자로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법을 만들 때 일본에 있는 민법을 우리 한번 읽을 줄 알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갖다 써놓은 거야. 그럼 우리말로 얘기하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법을 만들 때 일본식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써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한자 뜻 그대로 그냥 일본 한자 뜻 그대로 한글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중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 법조문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다 일본 한자 용어인데 그럼 일본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돼. 대항하지 못한다면 잘 모르지만 주장하지 못한다면 알 수 있잖아요. 선이다. 한자 써볼게요.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선의, 악의. 이 독일말을 일본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럼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한글로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이렇게 써놨겠죠. 이게 한글 읽을 줄 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한문 읽을 줄 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의. 착한 뜻, 착한 마음, 악의, 악한 마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이잖아요. 근데 일본 말이 선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 물건을 매매하는데 이 물건이 도품이에요, 도품. 작물이 작물. 매도인이 작물 팔아먹는 거야. 나는 싸서 샀어요. 난 전혀 몰랐다. 매도인이 팔아먹는 이 시계가 작물임을 난 몰랐다.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 난 알고 있었어. 얘가 헐값에 이 물건 파는 것은 밀수한 물건이라는 것을 누가 도둑질 작물이라고 알면서 싸서 샀어요. 알면서 샀다면 악의의 제3자. 그러면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 그러면 악의. 몰랐다? 선의. 내가 이런 예를 왜 듣냐면요. 이게 한문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한문 읽으면 선의, 착한 마음, 악이 악한 마음이지. 이게 선의가 몰랐다, 알았다. 이런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학에 있는 민법에 있는 모든 용어들이 90% 다 일본식 한자 용어다. 그 일본식 한자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 1단계 첫 번째 우리가 공부에 힘써야 될 게 뭐냐? 일본식 한자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이 아니다. 한글로 써 있지만 우리말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그 단계만 해도 민법 공부의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일본식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 수 있는 거.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수도 없는 용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영어 단어, 굿모닝, 스쿨,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단어 뜻을 알아야지 영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민법 용어들이 다 일본 한자 용어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자연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몇 번을 반복하면서, 됐을 때, 그때부터 법학 공부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을 겪는 거죠. 우리 민법을 우리말로 써놓지 않고 일본 용어로 썰어버리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는, 불행한 참 민족이에요. 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 교육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다 그래요. 비교 좋은 민족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법률생활 못 해요. 내가 전세를 하나 얻어요. 아파트를 하나 얻는데 자꾸 중삼부에서 화물자 찍어라. 동사무소 오늘 가서 꼭 전입신고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야, 이 주택임대보호법에 특별법이 있어서 세입자들 특별히 보호한다는데 국가의 정책적으로 내가 그러면 확정일자도 받아놨고 전입신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알지만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네이버로 쳐보세요. 그럼 1조부터 쫙 나와요. 목적, 이 법의 적용 범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승계, 뭐 최단기한 보장, 순서대로 법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찾아보나 안 찾아보나 국민들이? 안 찾아봐요. 왜 안 찾아볼까요? 주택임대차를 알고 싶어요. 그럼 그 법 찾아보면 된다니까요. 그럼 한글로 다 써져 있다니까요. 근데 안 찾아봐요. 왜요? 이미 국민들 알고 있어요. 찾아봐서 읽어봤자 뭘 சொல்지 모르니까. 왜? 그게 다 우리말이 아니니까. 대항력, 최우선 변제, 대항요건 그런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잘.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싶지. 아 그렇구나. 이게 정확히 이런 뜻이구나.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보험결례죠. 우리가 잘 봐보세요. 뭐 생명보험이건 종신보험이건 상해보험이건 운전자보험이건 보험 맺으면 약관을 보내죠. 보험약관. 그 약관이 뭐예요? 계약서. 내가 다달이 몇십만 원씩 내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얘네 보험에서 나한테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거고 나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계약서. 그럼 보험약관 보내주면요. 찢어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보관은 해요. 이렇게 장롱 서랍 보관하고 뭐 다 보관을 해요. 아, 뭘 보관합니까? 그러면요. 이게 약관 중요하다고.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봐요? 아니, 당신이 보험에서 이런 계약서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면 어떤 보장을 받는 건지, 10년 후에는 돈을 얼마를 받는 건지, 이런 사고 나면 얼마, 이러면 얼마. 이런 거 다 규정되어 있는 건데 왜 그걸 안 읽어봅니까?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 읽다가 말아요. 다 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글처럼 보이지만 뭐 해지가 어떻고 뭐 소급이 어떻고 뭐 특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이러면 대충 짐작할 뿐인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읽어도 어차피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명국가에서.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에 다 나와서 자기 보험계약서 하나 좀 약관 하나 해석할 줄 몰라요. 왜? 용어가 일본식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민법을 배우면 그 모든 용어들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배우는 민법 총칙에서 이제 많은 용어들 배울 건데 왜 이렇게 민법 하느냐? 이 민법을 배우는 기본 그 용어들만 알아도 모든 대한민국 법률들의 용어는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단 중요 시험뿐 아니라 민법 빠진 시험이 없어요. 사자 붙은 시험에서. 물론 전 뭐 기술사가 어떻고 뭐 기능사가 어떻고 그런 시험 말고요. 문과 쪽.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하다못해 물류관리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한 사자만 들어가면 민법은 다 봐요. 민법 시험 빠진 시험이 없어요. 다 보는데, 대한민국 시험에서요. 어떤 자격증이든 사자만 들어가면 다 보고, 문과에서 다 보는데, 어디까지 시험을 볼 건 달라요. 민법 총칙만 보는 시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물권법까지 보는 시험이 있고요. 계약법, 채권법까지 보는 시험이 있고요. 친족법, 상법원 시험이 있고, 어디까지 시험을 볼 것이냐는 딴 차이 있을지언정, 사자 들어간 시험에서 민법 빠진 시험은 없어요. 그 중에서 민법 총칙 빠진 시험은 없어요. 다만, 총칙뿐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물권법, 채권법까지 보는 시험도 있고, 또 더 보는 시험도 있고요. 어디까지 볼지는 달릴지는 민법 총칙 빠진 사자 시험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시하겠냐? 민법 총칙이, 민법은 용어의 뜻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용어의 뜻을. 이 민법 총칙에 있는 용어의 뜻, 이 뜻 정도만 정확히 알면 모든 법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내가 주택관리사 업무를 아파트 관리소장 하려면요. 관리소 가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도 있고요. 집합권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규약도 있어요. 이 총칙 정도를 알면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용어를.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뭐든지 명을 규칙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여기서 배우는 용어 정도 알면 모든 그 법자로 되어 있는 그 용어들은 대충 통한다는 거. 하다못해 보험 약관도 민법 총칙 정도 용어만 정확히 알면 그 약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항력, 최우선 변제, 승계, 대항요건, 하다못해 추정한다, 간주한다, 본다 이런 데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식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파트가 총칙이다. 또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뿐 아니라 모든 법학의 총칙이다. 모든 법률 용어는 총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써먹는다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요. 하지만 총칙 파트는 이 다음에 배우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머리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민법에 대한 대략적인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가 어떤 것들이고. 그렇지만 결론 내볼게요. 모든 민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빨법도 중간중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지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점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민법 조문이 중요하다. 민법 조문. 조문이 일단 기본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되어서 점점 판례로 옮겨가야 된다. 법정을 먼저 볼 줄 아는 거. 두 번째, 해석법하기 때문에 글자의 뜻을 이해할 줄 아는 거를 중요시 여기자.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당부드릴 것은 항상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자? 민법부터 열심히 하자란 말 강조 드렸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수업을 가면서 법정풀이를 가면서 먼저 법정을 풀어보자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풀어가면서 하나씩 채워들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